2001년 일본의 한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설. 나오미는 얼마 동안이나 숨을 참을 수 있지? 고통스러워하는 너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 더욱 고통스럽게 해줄게.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사람을 질식시켜 고통스럽게 죽이는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한 소설. 정말 섬뜩한데요. 그런데 이 끔찍한 소설 속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마에우에는 어린 시절 온순한 성격의 독서가 취미인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추리 소설 속 사파의 마음을 빼앗긴 그.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사파는 입이 틀어막힌 채 질식한 사람의 표정이었는데요. 왜 그런 거에 마음을 뺏겨? 그런 게 왜 좋아? 저는 그런 사파를 볼 때 그냥 보는 것조차도 되게 공포스럽던데. 그리고 어릴 적에 경찰인 아버지에게 운동을 배우던 중 잠깐 숨이 막혔던 경험까지 겹쳐지며 점점 질식의 이상 성욕을 느끼게 된 그. 그러다 급기야는 자신의 비뚤어진 성욕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중학생 때 갑작스럽게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범행을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에우에는 2년 6개월의 징역 판결을 받기까지 했는데요. 아니 이게 치료받아야 돼요. 아니 목을 조르는 거 살인미수 아닙니까? 살인미수죠. 자, 그러다 마에우에가 출소를 한 뒤에는 자신의 이상 성욕을 소설 사이트에서 글로 해소한 겁니다. 하지만 또다시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시작한 이상 성욕. 결국 그는 자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나를 즐겁게 하고 죽어. 아, 진짜 이건 하지 말지. 이건 그림이 그려지네요. 너무 끔찍한데요. 하지 네. 이렇게 첫 타겟이 된 25세 여성 A씨. 마에우에는 그녀에게 동반 자살을 제의했고요. 그녀를 만나 산으로 향한 뒤 여성 A씨의 손발을 묶고는 난 괴로워하는 당신을 구경하러 왔어. 같이 죽을 생각은 없어. 자, 이렇게 A씨를 실신시켰다 깨우기를 반복. 아 뭐야? 그리고 정말 악랄하게도 이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와, 이것이 마에우에가 저지른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와, 그 사람 정말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그때부터 더욱 걷잡을 수 없이 범죄의 늪에 빠진 그는 그 뒤로도 자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자 중학생, 대학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질식사시켰습니다. 타인의 고통이 본인한테 희열이라니 정말 이거는 진짜 사이코패스가 뭐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네요. 바로 이 사람을 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후 경찰은 숨진 3명의 피해자들 공통점이 자살 사이트 가입자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과 접촉한 마에우에를 체포했고요. 그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증거품, 비디오 테이프도 모두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후 법원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마에우에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마에우에는 끝까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었다. 그저 고통스러운 얼굴이 보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죠. 2014년 11월 1일 새벽, 홍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죠? 지금 우리 집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신고자는 영국 국적의 29세 남성 루릭 저팅이었습니다. 경찰은 저팅의 신고를 받고 아파트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저팅의 집 곳곳에 피가 튀어 있었고요. 한 여성이 목과 둔부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그녀는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경찰이 저팅의 아파트 난간에서 여행용 가방을 발견했는데 가방 안에서 또 다른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마약을 발견했고 그가 마약에 취해 2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체포하는데요. 수사 결과 저팅이 매춘부였던 여성 2명을 집으로 불러들여 며칠 동안 성고문을 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저팅의 살인 동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저팅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저팅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배려심도 깊었었는데. 저게 무서운 거야, 저게. 아무도 의심을 안 하잖아요. 두 얼굴의 사나이였구나. 저팅은 영국 명문대를 졸업한 뒤 2013년부터 미 최대 은행인 뱅크 오브 B의 홍콩 지사에서 근무했던 엘리트였습니다. 이게 뭐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는 엘리트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로는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그런 악마였던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수사를 하면서 그의 끔찍한 기행들이 속속 발견됐는데요. 퇴사를 하면서 회사에서 쓰는 자동 회신 메일에 나는 사무실에 없으니 정신 나간 사이코패스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라 라며 스스로를 사이코패스라고 칭하는 메시지를 남겼고요. 이어서 정말 충격적인 영상도 발견됐는데요. 내 이름은 루릭 저팅이다. 난 5분 전에 살인을 했지. 살인마 저팅이 피해자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과정을 촬영까지 해놓은 겁니다. 아휴. 게다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저팅이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이 사진 찍혔는데 보시죠. 어머! 완전히. 아, 소름 끼친다. 마치 즐겁다는 듯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무섭다. 2016년 홍콩 법원에서는요, 루릭 저팅은 정상적인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매우 소름 끼치는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살인마 저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두 얼굴을 가진 잔혹한 살인마,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길 바랍니다. 2015년 1월 일본 나고야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 우리 할멈이 몇 주째 집에 안 들어와요. 전화도 안 되고. 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내가 연락이 두절됐다며 실종 신고를 한 거였는데요. 이후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한 뒤 증언에서 언급된 여대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집에서 할머니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말한 여대생이 할머니를 죽인 범인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에? 할머니를 살해한 범인은 나고야의 한 명문대 학생이던 오우치 마리아였습니다. 사건 당시 할머니가 종교 전도 때문에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걸로 추정했는데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야? 모르는 사람인 거죠. 왜 그러는 거야? 경찰 조사에 따르면 마리아는 할머니의 머리를 흉기로 수차례 내려친 뒤 머플러로 목을 졸라 왜 살해했다는데요. 그래?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할머니를 왜 죽였냐는 경찰의 물음에 예전부터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어요. 다들 너무 덤덤해. 오늘 이런 기사의 주인공들이 다 덤덤해요. 아니, 진짜 사이코패스들은 이게 무덤덤한 게 더 무서워, 나는. 그런데 말이죠. 마리아의 끔찍한 만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충격 사실. 전에는 탈륨 중독 증상이 궁금해서 친구한테 이걸 실험해 본 적도 있는데. 2012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한 남학생이 급작스러운 시력 저하, 탈모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병원 검사 결과 이 학생의 몸에서 강한 독성 물질인 탈륨 성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 마리아가 당시 탈륨 사건의 범인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자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충격 사실이 밝혀지고 나자 본인이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변호인들은 마리아가 발달 장애와 양극성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변호를 했는데요. 하지만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는 마리아가 범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고 피고의 장애가 범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판결을 내리며 마리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뭐 꼭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서 본보기라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섬뜩한 건요. 재판받기 전 마리아가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요. 치료를 받던 와중에도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끔찍한 발언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네. 정말 무서운 게 이제 다들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무섭고 정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이제 공감되는 하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 9월 13일 미국 텍사스 여대생 벤다 그리프는 진 브라이언트와 단둘이 맥주를 마시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6시 반쯤 한 공원의 어린이 수영장에서 사체로 발견된 그녀. 심지어 사체는 끔찍하게 훼손된 상태로 불에 타 있었습니다.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그녀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남자 브라이언트. 그런데 그녀와 차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숨을 안 쉬었어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범인으로 오해를 받을까 사체를 숨기려고 한 죄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병원에 가고 뭐 경찰서 연락하고 그래야지 왜 그걸 불에 태웁니까? 이게 분명히 냄새가 나요. 그의 수상한 행적이 속속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약 2시간 전 새벽 4시 40분경에는 브라이언트가 한 마트에서 삽과 흉기를 구입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요. 결정적으로는 브라이언트의 집에서 그녀의 지갑과 가방, 그리고 그녀의 유골 일부까지 발견이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범인 브라이언트가 자신의 살인을 예고했었다는 겁니다. 아, 미치겠다. 피해자 벤다 그리프가 사망하기 전날인 9월 13일, 그는 자신의 SNS에 당신을 매우 흥분시킬 방법을 가르쳐줄게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요. 벤다 그리프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에는 사망한 그녀의 SNS에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라는 정말 소름 끼치는 글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수사 도중 밝혀졌는데요. 브라이언트는 벤다 그리프를 살해하기 며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전 여자친구도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후 그는 여대생 벤다 그리프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살인을 예고하고 끔찍한 후기까지 남긴 잔혹한 악마의 광기. 과연 그는 이 광기를 멈출 수 있을까요? 클리블랜드의 한 법정.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왜 이래. 어머. 모든 비극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2012년 9월 28살의 여성 시에티샤 쉴리가 갑자기 실종되는 것을 시작으로 9개월 뒤 38세 여성 안젤라 데스킨스, 그리고 한 달 뒤 18세 여성 시렐다 테리까지 이 클리블랜드에서 3명의 여성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3명씩이나? 그런데 얼마 뒤 한 아파트 건물 차고에서 악취가 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정말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테이프로 봉인된 쓰레기 봉투 속에서 한 여성의 사체가 발견된 건데요. 그리고 다음 날 인근 빈집과 뒷마당에서 두 구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자, 이들의 시신에서는 성폭행 흔적까지 보였는데요. 이들은 바로 실종됐던 여성들이었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에요, 진짜. 그런데 얼마 뒤 범인이 체포됐는데요. 범인은 성폭행 미수 혐의로 4년 동안 복역한 바 있었던 성범죄자 마이클 메디슨. 그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여성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거였죠. 자, 그리고 2016년 5월 마이클에 대한 사형 선고가 있던 날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참석한 가운데 피해 여성 중 한 명, 시렐다의 아버지 벤이 용기를 내서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I guess we're supposed to, in our hearts, forgive this clown who's touched our families, taken my child. 아니, 딸이 범인 손에 처참히 살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자, 그런데 그때 벤은 살인마 마이클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돌진했는데요. 시렐다의 아버지가 이토록 분노했던 이유는 마이클의 웃는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앉아있다가 시렐다의 아버지 벤이 울먹이자 비웃기 시작한 겁니다. 벤이 화를 내며 본인에게 뛰어드는 모습을 보며 마이클이 더 환하게 웃자 이에 벤은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요. 마이클의 웃음에 분노와 슬픔에 눈물을 쏟았고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모두 다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가족을 2번 울린 악마의 웃음, 그 웃음의 대가를 평생 반드시 혹독하게 치르길 바랍니다. 지옥에서도 말이죠. 2020년 5월 3일 중국 산시성, 다급하게 경찰서를 찾은 한 여성. 제발 저희 시어머니 좀 찾아주세요. 79세 노인 왕 씨가 실종됐다는 며느리의 신고에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는데요. 가족들은 진짜 얼마나 걱정될까. 실종은 그 자체로 너무나 고통이에요. 노인 왕 씨가 실종된 지 3일 뒤 공안은 한 야산에서 땅에 파묻혀 있는 노인
왕 씨를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이네. 그리고 곧이어 공안은 왕 씨를 생매장한 범인을 체포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범인의 정체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모관, 당신을 고의적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범인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왕 씨의 맏아들 마모관이었는데요. 아들이 엄마를 생매장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사람들을 분노케 한 아들의 폐륜 범죄, 그 끔찍한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1년 전 어머니 왕 씨는 오랜 뇌졸중 투병으로 거동이 불편했는데요. 자, 원래는 둘째 아들 내외가 어머니를 모셨지만 둘째 아들의 건강마저 악화되자 약 1년 전부터는 맏아들이었던 마모간 내외가 어머니 왕 씨를 모시게 됐죠. 그런데 냄새. 엄마!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짜증나게. 몸이 불편했던 어머니 왕 씨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옷에 소변을 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자 아들 마모가는 악취가 나고 간병이 귀찮다라는 이유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손수레 태운 뒤 야산에 있는 폐 무덤에 생매장하는 폐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 왕 씨의 행방을 묻는 아내의 질문에 친척 집에 가신 데서 버스 태워 보내드렸어.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거죠. 아니, 자기 엄마잖아, 자기 엄마. 그렇죠. 엄마요. 아니, 진정해야 돼. 자, 그런데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아내는 곧바로 공안에 신고를 한 거고요. 잘했다. 그 뒤에 공안의 수사와 압박이 계속되자 아들 마모가는 결국 자신의 폐륜 범죄를 실토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 마모가는 모든 범행이 드러났음에도 공안 조사에서 뻔뻔하게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온 집안에 악취가 나서 못 살겠다고. 자, 이렇게 반성은커녕 폐륜적인 말로 사람들의 공분을 샀고요. 당시 사건을 조사한 공안들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범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자식이 나중에 자기한테 그래봐요. 그런 거 왜 생각 못하죠? 그런 생각 있는 사람이 저렇게 했겠습니까? 아이고야. 자, 그런데 말이죠. 정말 더 가슴이 아픈 건요. 어머니 왕 씨가 병원에서 의식을 차리자마자 꺼낸 첫 마디입니다. 우리 아들이 큰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말을 하셨다. 2017년 8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부 에스트코트에 위치한 경찰서에 한 남자가 들어선 뒤 한 말입니다. 제가 인육을 먹는데 질렸습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자수를 한 그는 경찰에게 자신의 가방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가방 속에는 훼손된 신체 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진짜 오늘 정말 끔찍한 살인범의 정체. 민간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전통 치료사 니노 은바타였는데요. 그가 이토록 소름 끼치는 만행을 저지른 이유. 어느 날 주민 마구반에는 전통 치료사 은바타를 찾아가 아프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기도록 무티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통 민간 의술로 약재이자 부적처럼 여겨지는 무티 제조를 부탁했습니다. 젊은 여성이나 어린아이의 살점을 먹으면 행운이 올 것이요. 무슨 소리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자, 이렇게 끔찍한 처방을 내린 전통 치료사 은바타. 결국 주민 마구반에는 이 끔찍한 미신을 믿고 전통 치료사 은바타와 함께 25세 여성 자넬라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고요. 숨진 여성의 신체를 훼손해 약재에 썼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은바타가 경찰에 자수를 한 뒤 경찰이 집을 수색했는데요. 그의 집에서 훼손된 신체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을 주민들 수백여 명을 현혹시켜 무덤 속 시신까지 훼손한 그 무덤을 파면 악한 기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미신을 심어주며 시신을 꺼내 자신에게 가져오게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치료사인지 살인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죄의식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저런 짓을 반복할 수가 있냐고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죠. 이후에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두 남성에게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남을 잔인하게 해친 사이코, 엽기 범죄. 하지만 이젠 평생을 죄책감 속에 갇혀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초등학교에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부터 수많은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그 이유, 이 여인은 1993년 캐나다 전역을 공포로 몰고 간 칼라 호몰카였기 때문입니다. 1991년 폴 베르나르도와 결혼한 칼라 호몰카. 그녀의 남편 폴은 성공한 회계사에 잘생긴 외모로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타입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사실 마약 중독에 빠진 변태 성욕자였습니다. 그리고 칼라가 결혼한 뒤에는 자신이 칼라의 첫 번째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칼라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는데요. 그러다 남편의 화를 풀어줄 방법을 고민하던 칼라는 남편만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선물이 곧 집에 올 거예요. 기대도 좋아요. 그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선물은 바로 자신의 15살 여동생인 태미.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평소 폴이 처제인 태미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칼라는 태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요. 마취제가 된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폴에게 태미를 성폭행하도록 했습니다. 와, 그리고 그 모습을 촬영까지 했는데요. 이 1등이 아니라고? 네. 저도 이게 13이라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와, 충격적이다. 와, 자, 그리고 정말 처참하게도 언니와 형부에게 잔혹하게 짓밟힌 태미는 결국 사망하고 자, 그리고 그때부터 더 불이 붙기 시작한 엽기 부부의 악행. 칼라, 이것 좀 봐. 내가 새로운 을 데려왔다고? 두 사람은 10대 소녀들을 납치한 뒤 성폭행했고요. 네? 이후 소녀들을 처참하게 살해한 뒤 인적 없는 호수와 기찻길에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끝모를 엽기적인 행각이 결국 세상에 밝혀졌는데요.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칼라가 경찰의 모든 사실을 자백해버린 거죠. 이후 남편 폴은 무기징역, 칼라는 수사에 협조를 했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아 12년형을 선고받게 됐다는데요. 와, 어우. 야, 근데 뭐 누가 누구보다 더 심하다 낫다라고 할 것도 없이 둘 다 너무나 그냥 악마네요.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지난 2017년 또 한 번 캐나다 전역이 또 들썩였습니다. 칼라가 출소한 뒤 한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아우, 야. 게다가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숨기기 위해 개명 신청까지 하려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며 학교 측에 거세게 항의를 하게 된 거죠. 아, 당연히 해야지. 말도 안 되는. 10대 애들을 성폭행하고 죽인 살인범이에요. 그렇지. 악질이죠. 또 초등학교에 가서 직업을 구했다는 게 그쪽으로 갔네 또. 와. 그리고 이후 추악한 과거를 숨기려고 했었던 두 얼굴의 악녀 칼라는 다시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탈을 쓴 끔찍한 악마. 과연 그녀에게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자격이 있을까요? 2019년 4월 중국 허난성에 위치한 한 사립 유치원. 평소처럼 간식으로 제공된 죽을 먹은 아이들.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구토와 실신을 하더니 무려 20여 명의 아이들이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아, 불안해. 먹을 거 가지고 좀 그러지 좀 마, 좀. 이게 오늘 주제만 아니면 뭐 재료가 상해서 식중독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아, 그 정도면 뭐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았겠죠. 공안의 조사 결과 아이들이 먹은 팥죽에서 화합물인 아질산 나트륨이 검출됐는데요. 이게 뭐예요, 아질산나트륨? 육가공 제품의 붉은색을 내기 위해 소량으로 사용되지만 만약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유치원에 다니는 총 50명의 아이들 모두 똑같은 죽을 먹었는데 교사 원페이가 담당하는 아이들만 이상 증세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공안에선 교사 원페이를 범인으로 의심했죠. 그런데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봐요, 왕윤 씨. 아니, 왜 아이들이 먹는 죽에 독극물을 넣는 겁니까? 이게 다 원페이 때문이라고요. 아이들이 먹은 죽에 독극물을 넣은 범인은 원페이의 동료 교사 왕윤. 그런데 그녀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게도 동료 교사 원페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나갔네. 말이야, 뭐야 이게 정말. 애들이 무슨 죄야.
공안 조사에 따르면 평소 두 사람은 교육 방식을 두고 말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원장에게 주의를 받자 동료 원페이 때문이라고 여겨서 앙심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복수심에 눈이 먼 교사 왕유는 독성 물질인 아질산 나트륨을 구입한 뒤 원페이의 반 아이들의 죽에 넣었던 겁니다. 원페이가 준 죽을 먹은 아이들만 탈이 나게 되면 원페이가 범인으로 몰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 저건 무슨 뭐야 저게 도대체. 왕윤의 만행으로 아이들은 위세척을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한 아이는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는 비극을 맞게 됐는데요. 야, 진짜 미치겠다 정말. 야, 그 학부모는 어떻게 해? 그런데 정말 끝까지 교사 왕윤은 이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난 그때 애들 따윈 중요하지 않았어요. 원페이에게 복수를 해야 했다고요. 아이들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거를 본인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나중에라도 후회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 맞습니까? 복수심 때문에 아이들의 목숨을 이용한 그리고 빼앗았던 교사. 당신 같은 사람이 교사, 아니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을까요? 2016년 10월 싱가포르의 한 병원에 5살 남자아이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심각한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진찰하던 의사는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때린 거야? 아이는 화상뿐만 아니라 입술은 찢어지고 코뼈에는 금이, 심지어 갈비뼈도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사는 아이가 수개월 동안 학대받은 것으로 판단, 아이의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부모가 때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체포된 부모가 처음 한 말이 엽기적입니다. 아, 애가 말을 안 듣잖아요. 아, 혼나야 정신을 차리지. 아이 부모가 자행한 끔찍한 훈육의 실체가, 저 훈육이란 말도 좀 버리고 싶네요. 훈육이 무슨 훈육이야 이 저게. 학대가 아니, 무엇이냐? 아니, 애가 과자통을 뒤집어 엎었어요. 애는 과자통을 당연히 뒤집어요. 그걸 다 뒤집고 다 어지른다고. 그냥 애는 당연한 거야 그게. 목욕을 안 하려고 하니까 혼낸 거죠. 애기는 다 목욕을 하기 싫어해. 5살 아들이 실수로 과자가 담긴 통을 엎으면 부모는 아이에게 주먹질을 가했고요. 아들이 스스로 목욕을 하지 않으면 부모는 펄펄 끓인 뜨거운 물을 아들의 온몸에 부어버렸다고 합니다. 미쳤나 보네 저거. 그것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아이에게 학대를 가해왔던 겁니다. 저게 무슨 훈육이야. 학대 고문이죠 저거. 그건 자기 화풀이고요. 예. 어떤 말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끔찍한 만행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 악마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부모는 화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5살 아들을 치료해주기는커녕 아파서 운다고 좁은 고양이 우리에 몇 시간 동안 가둬놓았다고 하는 저기다가? 저 3장 아니야? 그렇습니다. 한참 지나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부모는 마지못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왔던 겁니다. 마지못해? 하지만 정말 가슴 아프게도 부모의 끔찍한 학대에 시달린 5살 아들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자, 그런데 정말 끝까지 인간의 길을 포기한 악마들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게 진작에 말을 잘 듣지. 난 아이가 잘 되라고 그런 거라고요. 결국 5살 아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는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학대는 훈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는 결코 부모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지난 5월 태국 방콕 2살 아들을 둔 엄마 리타 웡권의 안타까운 사연이 수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의 병원비가 없어요. 이 마스크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리타 웡권이 자신의 SNS에 2살 아들이 해산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치료비 마련을 위해 마스크를 사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에 수많은 누리꾼들이 마음을 보탰고요. 리타 웡권은 약 3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이가 치료를 잘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 대신 들려온 끔찍한 소식. 안 돼. 아픈 아들의 치료비로 모금을 한 여성이 아들에게 표백제를 먹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니 약을 먹여야지 왜 표백제를 먹여요? 아니, 왜 그랬대? 뭐야? 아까는 뭐 도와달라고 아픈 아이를 위해서 나는
되게 힘들다고 이렇게 마스크 팔지 않았습니까? 아,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리타 원권의 만행은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드러났습니다. 2살 아들의 병원 검사 결과 리타 원권의 아들의 위와 장에서 표백제, 세정제 등에 쓰이는 산성화학 물질이 대량으로 검출된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한 해산물 알레르기는 없었는데요. 사기친 거야? 이후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엄마 니타 원권이 2살 아들에게 강제로 표백제를 먹여 아파 보이게 한 뒤 거액의 모금액을 갈취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2살 아들을 이용해 모은 이 돈은 온라인 도박에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 그 도박비 벌려고 아들들한테 표백제 먹였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맞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요. 더 충격받을 게 더 뭐가 있어? 있어, 여기서. 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겁니다. 상습범이구만. 2018년 니타 원고는 자신이 입양한 4살 딸이 희귀 질환에 앓고 있다면서요. 기부금을 모금하고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했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소녀는 2019년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졌죠. 야, 이게 그런데 4살 딸과 2살 아들의 증상이 너무나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 가슴 아픈 사건이 전해진 뒤 일명 표백제 엄마로 불리게 된 리타 원고는요. 현재 아동학대, 살인미수,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부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서 엄마가 아닌 범죄자 리타 원권의 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2020년 6월 미국 테네시주 모 동물보호단체가 한 사육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런 곳에 가둬두다니. 얘 정말 제정신이야? 철장 안을 확인하고 놀란 사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뭐예요? 또 이거 동물학대? 그러게 동물학대인가? 왜 당시 현장에는 50여 마리의 개를 비롯해 토끼, 닭, 고양이 등 많은 동물들이 철제 사육장 안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철제 사육장 안에 어린아이, 18개월 된 어린아이가 갇혀 있었던 겁니다. 안 돼. 18개월짜리 아이를 왜 저기에 가둡니까? 뭐야? 동물도 아니고 뭐야, 저게? 당시 현장에서 아이를 발견한 경찰이 한 말. 아이는 마치 동물처럼 살고 있었고 매우 굶주려 보였습니다. 아이가 있던 철장 위에 음식과 쓰레기가 뒤범벅돼 있었고 철장 안에는 바퀴벌레와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바닥에는 오물이 가득해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고 합니다. 게다가 철장 주변에는 수많은 쥐뿐 아니라 무려 3m 길이의 뱀까지 기어다녔는데요. 저런 환경에 어떻게 저 어린아이를 면역력도 약할 텐데. 어떤 인간들이 저런 짓을 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믿기 힘든 사실은요. 철장에 아이를 가둔 범인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여기 들어가 있어. 바로 아이의 부모, 가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철장에 갇힌 아이를 구조하고 아이의 부모를 찾았을 땐요.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잠이 오니? 경찰은 곧바로 아이를 학대한 엄마와 계부, 의붓 할아버지 등 3명을 아동학대,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철장에 자녀와 함께 부모의 자격까지 내동댕이 친 비정한 악마들이었습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2020년 3월 중국 푸저우 출장 때문에 집을 나선 장 씨 부부는 1살 배기 아이가 보고 싶어서요. 휴대폰으로 집안에 설치해두었던 실시간 홈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홈 카메라를 보고 충격에 빠진 장 씨 부부. 대체 그가 본 게 무엇이냐? 뭐 하는 거야? 아우 때려 어머. 때려. 아니 아우 저 갓난애게 뭐 한다고 때려. 아 뭐야 왜 코를 왜 꼬집어? 让他将米糊吞下，导致孩子被叫大哭。 한 여성이 아이의 머리를 과도하게 젖혀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데요. 1살 배기 아이를 학대한 여성이 대체 누구냐? 저희가 출장 갈 동안 우리 아이 좀 잘 부탁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믿고 맡겨주세요. 평소 출장이 잦았던 장 씨 부부가 1살 배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고용한 보모, 저우였습니다. 부부는 보모를 구하긴 했지만
집안에 홈 카메라를 설치했는데요. 틈틈이 아이를 지켜보던 중 카메라의 존재를 모르던 보모 저우가 아이를 학대하는 현장까지 포착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출장 가서 그 화면을 볼 때 얼마나 손이 떨렸을까. 그럼 바로 올 수도 없고. 근데 지금 뭐 해야 될 일은 있고 이거 아니 근데 보모들이 선량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선량하죠. 저런 인간들 때문에 괜히 오해받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영상을 보고 장 씨 부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요. 진단 결과 보모의 강제 식사로 인해 흡인성 폐렴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 살이 아니, 말도 못하지 뭐 힘도 없지 얼마나 괴로웠을까. 말을 못 하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보모 저우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말한 아이 학대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아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랬어요. 얼마나 밥을 안 먹든지 짜증이 그냥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한 살밖에 아이를 보모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정말 자신의 죄를 꼭 깨닫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让他将女仆吞下。 2019년 5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산모로 보이는 46세 여성 클라리스와 그녀의 딸 데지레는 911에 전화해 태어난 아기가 숨을 안 쉰다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아이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911에 연락한 두 모녀는 얼마 뒤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 이 모녀는요. 갓 태어나 숨진아기와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숨진 아이의 진짜 엄마는 오초아 로페즈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자, 오초아는 임신 9개월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오초아는 SNS에 아기용품을 나눠달라라는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아기용품을 줄 테니 집으로 오라는 클라리스와 데지레 모녀의 메시지를 받고 집을 찾아갔던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두 모녀는 집을 찾아온 오초아를 처참히 살해. 왜? 그리고 극악무도하게도 의학 지식도 전혀 없는 두 사람이 아이를 뱃속에서 강제로 꺼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도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이가 아프니 도와달라며 인터넷에 입원비를 모금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 엄마를 죽여놓고 뭔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 오초아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모녀의 만행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죠. 그런데 말이야, 두 모녀가 인간 이하에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아이, 엄마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다고요. 2017년에 클라리스가 아들을 사고로 잃었는데 그 상실감으로 또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모녀는 죄 없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한 가족의 미래까지 모두 짓밟아 놓은 겁니다. 이거 남은 가족들 있잖아요. 죽은 엄마랑 그 아기. 그 남은 가족들은 이게 뭐야? 이건 너무 무섭다. 2018년 8월 중국 스촨성 청두 남성 탕 씨가 여자친구 양 씨와 함께 고급 자동차 매장을 방문했는데요. 자기야, 정말 차 사주는 거야? 나 가정에 돈밖에 없다니까 그래. 우리 자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사줄 수가 있어. 마음껏 골라봐. 근데 여자친구에게 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던 탕 씨. 이 여자친구는 70만 위안, 한화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골랐고요. 호기롭게 결제를 하려던 탕 씨는 잠깐만, 돈이 모자라네. 자기야, 돈 좀 찾아올게. 조금만 기다려. 양 씨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 매장을 나섰습니다. 근데 뭐 차 사주겠다고 허세를 부리는 것 자체가 좀 수상했는데 이거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남자친구 탕 씨가 향한 곳은 은행이 아닌 마트. 자, 그리고 그곳에서 탕 씨가 흉기에 찔려 발견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마트에서 왜 흉기에 찔려? 실제로 좀 혈흔이 좀 낭자해 있죠. 어머나. 저 쪼그려 앉은 사람이 탕 씨예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마트를 왜 갔어? 마트에 ATM기가... 사실 탕 씨는 처음부터 차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뭐야? 하지만
이 여자친구에게 차를 사주겠다며 잔뜩 허세를 부려놓은 터라 차마 이걸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탕 씨는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강도 자작극을 감행, 직접 마트에서 과일 칼을 구매한 뒤 자해, 그리고는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인출한 돈을 강도당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아니 저런 거짓말을 몸을 상해가면서 하냐. 야, 이 엔딩이 너무 궁금한데. 네, 강도 자작극을 벌인 탕 씨는 경찰서에서도 끝까지 강도를 당한 거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지만요. 경찰이 이 당시 상황이 적나라하게 찍힌 인근 CCTV를 확보하자 결국 사실을 실토, 열흘 구금형과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까지도 해치는 거짓말. 본인을 위해서라도 제발 정직하게 삽시다. 이번 특종은 영상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I had an amazing time. I met amazing people. And on the next morning, I flew home to Paris and I lost my phone with his number on it. So I have no way to contact him. And 6 weeks later, I found out that I am free. 뭐라고? So I've come back here to try and find him. Because I have no family of my own. Please help me. Share this video and show your friends and hopefully he will see it. 아빠 찾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 휴양지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SNS에 이런 거를 이제 올리면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난 그런 영상으로 딱 보이는데. 2015년에 프랑스에 거주하는 여성 나탈리 아미오는 호주 물루라바 여행 중 한 남자에게 첫눈에 반했다는데요. 그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 뒤 예쁜 아기 천사가 찾아왔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연락처를 잃어버려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요. 그래서 너튜브에 아기의 아빠를 찾는다는 영상을 업로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아미오의 용기와 책임감에 누리꾼들도 적극 응원, 함께 아기의 아빠를 찾아주겠다며 나섰는데요. 이름을 얘기하면 어떻게 찾아? 단서가 그냥 휴양지에 왔었다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미오의 진심 어린 호소가 통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미오의 너튜브에는 드디어 그를 찾았어요 라는 제목의 또 다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지? 아니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네. 덕분에 찾은 겁니까? 찾았죠. 아미오가 올린 영상의 반전 직접 확인하시죠. 뭔데? I found him. She did, but there's a little twist. This has been a viral video for Holiday Malulabar. My name 뒤통수를 is 쳤네. Andy Seller. 홍보야? I own 에이, 너무했다, Sunny 그래도. Coast Social Media, and we do 이제 viral 시작이네. videos for businesses. 아, 요거는 사람들의 선의를 약간 악용한 거죠. 악용한 거예요. 저걸 마케팅으로 쓴다는 거는 아니지. 아닌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아기 아빠를 찾는다는 아미오의 말은 거짓말. 그녀와 함께 등장한 남자 앤디 셀러는 한 소셜미디어 회사의 운영자로요. 관광지인 물루라바 홍보를 위해 이 바이럴 마케팅을 계획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 황당한 바이럴 마케팅에 깜빡 속은 누리꾼들은요. 거짓말쟁이들의 말을 어떻게 믿겠냐? 그럼 몰루라바가 아름답다는 것도 거짓말이겠네? 사람들의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하다니 홍보는 글렀다 라며 비난을 퍼붓고요. 결국 두 사람은 자신들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사과해야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선의를 아빠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을 이게 악용한 거잖아요. 어쨌든 어딘지 검색을 해봐야겠다. 나도. 진짜. 아니, 나 물러나봐 어딘지 그지 찾아보여주잖아 지도에서. 동쪽인지 서쪽인지라도 말을 알고 싶네. 캐나다인 14살 납치 피해자 오로라 헵번, 스웨덴 왕족 아니카 데커, 미국인 보모 17살 하퍼 에르난데스, 캐스팅 에이전트 미세스 저비스. 혹시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거짓말쟁이들. 각국을 대표하는. 각국을 대표하는 거짓말쟁이들이다. 아니면 한 사람의 거짓말에 농락당한 피해자들? 아, 피해자들. 연쇄 피해자.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동일인물. 모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호주, 아일랜드, 캐나다 등에서 약 70개의 가명으로 신분을 속여온 일명 연쇄 사기꾼의 진짜 정체는요. 30대 여성 사만다 아조파르디입니다. CIA예요? 아니 내가 무슨 이름으로 사기쳤는지도 기억 못하겠다. 원래 이름도 기억 안 나겠다. 그러니까. 이 연쇄 사기꾼 사만다의 화려한 거짓말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건 2013년 아일랜드에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우체국 앞에서 서성거리는 농아 소녀로 언론의 주목. 당시 20대 호주인이었지만 손짓으로 자신을 14살로 속였고요. 그녀의 신분을 찾아주기 위해 아일랜드 경찰, 법의학연구소, 출입국 관리국, 인터폴 등 수많은 공권력이 투입되게 만들었지만 곧 그녀의 진짜 정체가 탄로났는데요.
그 이외에도 연쇄 사기꾼 사만다의 거짓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주로 10대 소녀인 척, 피해자인 척, 사람들을 속여 보호를 받거나 심지어 학교에 입학하기도 했고요. 2018년엔 신분을 속이고 보모로 일하던 집주인의 신분을 도용. 2019년 호주에 위치한 프랑스인 가정에서 10대 소녀 보모 사카로 사람들을 속이던 중 자신이 돌보던 아이들을 납치한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약간 리플리 증후군인가? 약간 거짓말이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수사기관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것 때문에. 민폐죠, 민폐. 법원은 극단적인 유형의 거짓말이 내부적으로 동기가 부여됐으며 재범의 위험이 높다며 아동 납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석방 후 2021년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전 사실 성폭행 피해자예요. 브리즈번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 마음의 병을 얻어서 계속 다른 사람의 인격으로 살고픈 그런 마음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마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없네. 결국 2022년 5월에도 또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고요. 뻔뻔하게도 제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요? 저는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라며 발뺌. 이에 법원은 정신건강치료와 함께 3년간 지역사회 교정을 명령했습니다. 아 진짜 조금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 거짓에 자신까지 가두고만 사기꾼.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2019년 3월 중국 후베이성 30대 여성 유 씨와 남성 린 씨는 2달째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린 씨에게 걸려온 다급한 전화 한 통. 전 남편이 나를 납치했어. 제발 살려줘. 납치됐다는 여자친구의 충격적인 말에 패닉에 빠진 린 씨. 그리고 얼마 뒤 납치범인 유 씨의 전 남편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여자는 내 손에 죽었어. 시신은 호수에 버려뒀으니 찾기 힘들 거야. 여자친구 유 씨가 살해됐다는 충격적인 메시지. 린 씨는 곧장 공안에 신고했고요. 수사에 착수한 공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을 발견, 체포했습니다. 그 전 남편이 범인이 맞았던 거죠? 아니면 제3의 인물? 제3의 인물. 아, 주제가 주제니까 불안해. 공안이 체포한 범인은 유 씨를 살해했다고 메시지를 보낸 전 남편이 한이었습니다. 응? 심지어 전 남편에게 살해된 줄 알았던 피해자 유 씨는 멀쩡히 살아 있었는데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호수에 버렸다며. 뭐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범이 린 씨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납치 당했다는 것 네. 자체도 허위를 보낸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돈 보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오. 사실 이 사건의 진범 바로 유 씨 본인. 네? 전화에서 납치됐다는 유 씨의 말은 거짓말이었고요. 린 씨에게 유 씨를 살해했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 역시 유 씨 본인. 모두 유 씨의 자작극이었던 겁니다. 남자친구한테 그런 거짓말을 왜 해? 그렇게 거짓말해서 얻을 게 뭐가 있지? 유 씨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이 너무 허름했어요. 전 정말 그렇게 가난할 줄은 몰랐거든요. 2달 전 남자친구 린 씨의 본가에 방문한 유 씨. 린 씨의 가난한 형편을 알게 된 뒤 이별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린 씨가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생각에 이렇게 굳이 납치, 살인, 자작극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후 유 씨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열흘간 구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So in the course of the last 2 years, we have found that we are losing function of some of the organs because they're not receiving the right signals from her brain. And through all of that, we've learned that her passion for softball, she was going to have to hang up her cleats because it was too physical and too much for her to try to cope with the daily pain that she was in. 아이고. 희귀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픈데 그것 때문에 이제 꿈까지 포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또 참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연은 진짜 눈이 가고 그럼. 또 공감이 되네요, 진짜. 우선 영상 속의 모녀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34살의 엄마 린지 아불과 그녀의 11살 딸 라일리로요. 모녀는 2021년 3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딸 라일리가 원인 모를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블은 SNS에 딸 라일리의 치료 과정, 일상을 업로드,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이 모녀를 응원하며 선물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엄마 아블은요? 딸 라일리의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사이트에 사연을 올려 딸 라일리의 치료비로 4,000달러, 한화 약 45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오늘 주제가 거짓말이다 보니까 이게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딸을 이용하여서 거짓말로 뭔가 사연을 만들어냈다. 이건 좀 아니길 바랍니다. 돈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불길하다. 그러니까 불길해 지금. 얼마 뒤 경찰에게 접수된 익명의 제보. 아블은 딸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하고 기부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라일리가 희귀병에 걸렸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고. 심지어 라일리의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은 대부분 여행 경비로 사용됐습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이 사건에서 딸 라일리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뭐예요? 사실 딸 라일리는 희귀병에 걸리지 않았지만요. 엄마 아블은 라일리, 네가 큰 병에 걸렸어. 살고 싶으면 엄마 말 들어야 돼. 알았지? 딸 라일리가 스스로 희귀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도록 세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엄마 말이니 철석같이 믿었던 라일리는요. 정말 자신이 희귀병에 걸린 줄 알고 진짜?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거 아동학대지 이건 완전히. 완전 학대죠. 이건 아동학대예요. 천벌받아, 정말. 아니 우리 라일리 이거 건강하게 잘하려나 모르겠네. 진짜 걱정돼 죽겠네. 걱정이다 진짜. 정말 어린애인데. 이후 라일리는 거짓말쟁이 엄마로부터 분리, 아동보호시설에 위탁이 됐고요. 법원은 딸 라일리에 대한 엄마 아블의 양육권을 박탈. 아블의 전 남편에게 임시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지난해 2월 프랑스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일명 프랑스의 오스카 세자르 영화제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감독상 수상자가 발표되자 이건 영화계 수치예요. 여우 주연상 후보였던 배우 아델 에넬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요. 우와. 사회자였던 희극 배우 플로렌스 포레스티마저 무대 뒤로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감독상 수상에도 불구 찬사보다 국제적 비난을 받은 이 문제의 감독은 바로 영화 차이나타운, 피아니스트 등의 화제작을 연출한 감독 로만 폴란스키였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뭐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감독이고. 피아니스트. 예. 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비난을 받아요? 뭐 잘못됐나? 때는 1977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로만은 당시 13살이었던 배우 지망생 서멘사 가이머에게 연락했습니다. 나 로만이야. 이번에 영화 준비 중인데 오디션 보러 올래? 꿈 많은 어린 소녀 서멘사를 만난 로만은 겨우 13살이었던 소녀에게 마약을 탄 술을 먹인 후 성폭행. 너무도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마약에 술에 성폭행 세 개 다 완전 최악이네요. 저항을 못하게 해버린 거죠. 미성년을. 범죄 대상이 13살 어린아이입니다. 이거 너무 끔찍한 짓 아닙니까, 진짜? 와, 근데 그 영화 하고 싶어하는 그 꿈을 가진 소녀한테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그래서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인 거죠, 이거. 그러네.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프랑스 파리로 도주, 그리고 40년 넘게 법의 심판을 외면한 채 영화를 연출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왔던 겁니다. 아니 프랑스 뭐 인터폴 같은 거 안 하나? 프랑스가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로마는 이 점을 노리고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프랑스에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Roman Polanski pour J'accuse. 지난해 로만이 세자르상 감독상을 수상하자 왜 하필 강간범에게 상을 주냐, 그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며 많은 영화인들의 공분을 샀던 건데요. 결국에는 법적인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반성도 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일벌백계를 해서 사례를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아무리 저렇게 유명 감독이고 뭐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도 죄값은 치러줘야죠. 40년 넘게 도주 중인 성범죄자 로만 폴란스키 감독. 과연 언제쯤 그의 도주 생활이 막을 내릴 수 있을까요? 2017년 3월 멕시코 누군가의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멕시코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놨는데요. 아하! 이 뭐야?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네. 이거 신체 일부 아닙니까? 병원 같은데 그 뭐 해부할 때 뭐 모형 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진의 정체는 뭘까요? 멕시코 몬테레이에 있는 한 병원의 레지던트 안나와 캐롤라이나는 발 절단 수술에 들어간 뒤 무사히 수술을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빠, 내가 수술한 첫 발이에요. 사진이 충격적이라면 죄송해요. 레지던트 캐롤라이나는요, 첫 수술을 자축이라도 하듯 환자의 절단된 발을 들고 찍은 기념사진과 메시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아니, 근데 저건 좀 너무 잔인한데? 너무 철없는 행동 아닙니까? 이게 너무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무개념 인증샷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요. 과거 위로 보이는 장기를 들고 역시나 미소를 띤 채 찍은 사진이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인체에 대한 존중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없어요. 수술까지 받은 그 환자는 얼마나 고통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런 아픔이 저는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서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이 병원 의사들의 무개념 인증샷 소식이 알려지자 의사가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직업 윤리가 이 정도라니라며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이 빗발쳤고요. 사람들의 비난이 계속되자 병원 측에서는요. 환자 인권이 짓밟힌 것에 대해 사과를 전합니다. 무리를 빚은 의사는 해고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환자에 대한 존중은 안중에도 없었던 의사들. 부디 지금이라도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깨달았길 바랍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2014년 11월 4일 새벽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의 한 요양병원. 당시 당직이었던 직원 이마이 하야토는요. 졸음을 쫓을 겸 요양원을 나와 주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왜 사람이 쓰러져 있지? 1층 정원에서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 안타깝게도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이후에 이마이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조사 결과 사망자는 요양원 4층에서 지내던 87세 노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고. 사인이 뭔지가 궁금하네요. 이 추락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뒤 4층 베란다에서 또 86세 여성이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약 3주 뒤에는 6층에서 96세 여성이 추락해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아, 이게 비슷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게 뭔가 좀 이상한 낌새가 있거든요. 게다가 세 노인이 뛰어내린 베란다에는 약 120cm의 난간이 있었는데요. 8, 90대 노인이 자력으로 넘기에는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을 타살로 추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경찰이 이 연쇄 추락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한 남자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바로 요양원 직원. 어머. 이마이 하야토였습니다. 아니, 아까 처음에 신고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경찰은요. 세 사건이 발생한 시각에 모두 근무했던 유일한 당직자가 이마이여서 노인들의 추락사에 관련이 있는지 추궁을 했는데요. 그러자 그 영감 손이 많이 가는 노인네였어요. 그래서 베란다로 불러서 던졌어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요. 구체적인 범행 방법까지 설명한 이마이. 그러니까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자기 귀찮게 했다고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와, 이게 정말 제정신인 사람으로 귀찮아서 던졌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2018년 1월 일본 요코하마 지방법원에서 3명의 노인을 연속 살인한 요양원 직원 이마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뭐야? 갑자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마이. 왜? 그러나 2018년 3월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그동안의 경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고 앞으로 갱생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더 지켜야 할 이들의 엽기 행각. 자신들이 지은 죄를 부디 똑똑히 깨닫길 바랍니다.
2014년 12월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의 한 경찰서로 들어온 다급한 신고 전화. 제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남자 차 번호가요. 이후 정말 다행히도 곧바로 성폭행 용의자 예프렘 이즈마일로프가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체포 직후 예프렘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뭔데요 또 정체가? 아, 불안해. 또 뭐길래. 성폭행범 예프렘의 실체. 그는 경찰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경찰로 재직한 예프렘은 밤길을 홀로 걷던 여성에게 접근. 경찰입니다. 밤길이 늦었으니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리죠. 그런 사람 잡아야지. 니들이 그럴 때가 아니지. 여성분은 얼마나 마음을 놨겠냐고.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계심을 풀게 한 뒤 여성들을 자신의 차에 태웠고요. 이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를 몰고 가 성폭행해왔던 겁니다. 참, 내 정말. 아, 제정신으로 방송할 수가 없어. 예프렘이 여성들을 성폭행한 뒤에 남긴 끔찍한 말. 사실 나 HIV 감염자야. 근데 나 경찰인 거 알지? 너 어떻게 하는 거 일도 아니니까 입 조심해. 그는 2001년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 진단을 받았던 건데요. 그 뒤 경찰 신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일삼은 겁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뭐 본인이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 아니 그러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조심해야지. 그거를 범죄에 악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를 포함해 무려 11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밝혀졌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들 중에 9명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러시아의 악마 경찰로 보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며 대분노를 했습니다. 경찰을 뭐 떠나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야.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끔찍한 고통을 남긴 악마. 과연 지금 그는 자신의 잘못이 뭔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긴 했을까요?